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손지혜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성공한 프랜차이즈 사업가 백종원 대표의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백종원 대표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백종원 대표의 성공 비결 책 속에서 찾아보겠습니다. 바로 책 속으로 들어가죠. 직접 경험하는 게 가장 좋다. 식당 창업을 준비하고 있다면 더 많은 경험을 하라고 말하고 싶다. 직접 가게에서 일을 해보는 것은 중요하다. 다른 사람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을 하면서 모든 걸 직접 경험해봐야 한다. 단순해 보이는 설거지나 서빙도 노하우가 없으면 제대로 하지 못한다. 서빙에 무슨 노하우가 필요하냐고 물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건 정말 몰라서 하는 말이다. 음식을 모르면 서빙을 할 수 없다. 어떤 음식이냐에 따라 서빙 순서가 다르고 음식이 나오는 타이밍도 다르다. 밑반찬을 미리 갖다 주는 이유는 뭔지, 고기가 왜 이 타이밍에 나오는지, 찌개는 언제 나와야 좋은지 직접 경험해야 안다. 직접 경험해보면 궁금증이 생기고 그 답을 찾으면서 노하우가 만들어진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유난히 손님들이 많이 남기는 반찬이 있다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해 봐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주 요리와 함께 직접 먹어보는 것이다. 반찬이 남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주 요리가 무엇이었느냐이다. 손님이 시킨 주 요리가 단맛이 나는 음식이라면 비릿한 맛이 나는 멸치조림이 인기가 없을 테고, 고기류라면 싱싱한 채소류 밑반찬에 손이 더 많이 갔을 것이다. 이런 사소한 일들은 스스로 경험하며 느끼지 않으면 절대 알 수 없다. 식당을 창업하려는 마음을 먹을 때 가장 많이 하는 걱정이 있다. 나랑 이 일이 잘 맞을까? 하는 생각이다. 식당과 맞는 인생이 따로 있을까? 사실 직접 경험해 보지 않고는 누구도 알 수 없다. 나는 외환 위기 때 정말 바닥까지 망했다. 당시에 쌈밥집과 식당 몇 개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식당이 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계속해서 다른 일을 찾고 있었다. 그러다 건축자재를 수입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마음이 동했다. 주변 지인들 역시 식당 사업을 그만하고 건축자재 사업을 하라고 부추겼다. 당시에 나는 이미 내 나이에 비해 음식 사업으로 꽤 높은 매출을 올리고 있던 터라 기세등등했다. 그래서 보란듯이 건축자재 사업을 벌였고 그대로 폭삭 망해버렸다. 다시 마음을 다잡고 식당 운영을 했지만 식당은 하루아침에 돈을 벌 수 있는 곳이 아니었다. 적자가 흑자로 천천히 돌아설 수는 있지만 단시간에 큰 돈을 벌기는 힘들었다. 하다 너무 힘들 때는 조금만 지나면 괜찮아지겠지, 나아지겠지 하는 마음으로 버텼다. 이렇듯 식당은 기다림이 필요하고 사람과 부딪히는 일이다. 나 스스로 정말 식당과 잘 맞는지 고민해보고 시작해도 늦지 않다. 식당이라고 해서 음식 맛만 좋다고 성공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 맛은 기본이고 사람을 대하는 일이 쉬워야 한다. 식당은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면 성공하기 어렵다. 식당의 기본인 음식 맛에 사람이 더해져야 한다는 뜻이다. 기존의 틀을 깨라. 식당을 하려면 많이 먹어보라고 말한다. 하지만 먹어본 것을 진짜 만들지는 말아야 한다. 입으로 느낀 맛을 그대로 한 번에 만들어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처음 만들어서 먹어보면 그 맛을 느낄 수가 없다. 웬만해서는 그 음식 맛이 나지 않는다. 그럴 때는 먼저 머릿속으로 만들어서 연구를 하는 게 좋다. 손으로 만들면 10시간이 걸리지만 머릿속으로 만들면 1시간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머릿속으로 내가 원하는 음식 맛을 자꾸 만들다 보면 자신감이 생기지만 정말 만들어 먹는다면 생각한 맛이 나지 않아 좌절하고 그러면 자신감이 위축된다. 중국 상하이를 간 적이 있었는데 변두리 시장에서 따파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하면 대갈비라는 걸 먹었다. 돼지갈비 튀김 같은 메뉴였는데 그냥 봐도 돈가스 튀김하고 똑같았다. 당시 돈가스를 시장 한가운데서 판다는 것에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물론 정식 돈가스 소스는 아니었고 만드는 법 자체도 내가 생각하는 돈가스와 전혀 달랐다. 그래도 맛은 돈가스 맛이었고 심지어 맛있었다. 그래서 충격을 받은 것이다. 나는 한 번 먹은 음식은 기가 막히게 흉내를 잘 낸다.
하지만 기존의 방식이 아닌 나만의 방식으로 새롭게 만든다. 내가 추구하는 원리는 기존의 틀을 깨는 것이다. 출발점이 여기고 목표점이 저기라고 정해지면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을 버리고 내가 생각하는 단거리로 간다. 돈가스 소스를 만들 때도 마찬가지다. 보통 밀가루를 버터에다 볶아서 옆에 놔두고 샐러리와 당근으로 육수를 만들어서 케찹이랑 같이 볶는다. 요리사들은 이 고정된 틀 안에서 나름대로 빠르고 비스듬히 길을 찾는다.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돈가스 소스 맛은 이것이다. 여기가 출발점이다. 밀가루를 볶아야 하는데 밀가루가 없으면 전분물로 걸쭉하게 만들면 되지. 둘 중 뭐가 더 효율적이지? 그 다음 고소한 맛이 나는 동물성 지방이 필요한데 버터나 마가린이 없으니 돼지 지방이나 식용유를 써볼까? 이렇게 생각을 다르게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다양한 재료들을 떠올린다. 그 다음에 케찹을 넣고 단맛을 내려면 설탕을 넣으면 돼. 우스터 소스가 없으면 간장과 식초를 적당한 비율로 섞어서 넣어볼까? 요리사들은 이런 내 행동을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다. 내가 생각하는 원리는 자유로운 생각이 만들어낸 결과물의 혜택을 소비자가 받게 하자이다. 그런 생각에서 나온 프랜차이즈가 바로 홍콩 반점 0410이다. 홍콩 반점 0410의 짬뽕은 요리사가 없어도 요리가 가능하다. 일반 중국집으로 창업을 할 경우 짬뽕을 예로 들어보자. 짬뽕을 원래대로 만들려면 돼지뼈나 닭발로 육수를 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재료를 넣어서 볶다가 간을 할 수 있는 소금이라든지 치킨 스톡, 고춧가루, 후춧가루 등을 넣고 끓이다가 간을 맞춰 나가야 한다. 그때그때 제대로 간을 맞추려면 오랜 경험을 가진 사람이 꼭 필요하다. 이는 반대로 이 경험자의 컨디션에 따라 맛이 좌우된다는 뜻이다. 이런 점이 정통 중국집이 가지는 장점인 동시에 단점이기도 하다. 오랜 경험이 있는 인건비가 높은 주방장이 꼭 있어야 하고 그 주방장의 실력에 따라 전적으로 맛이 달라지는 구조이다 보니 식당 주인이어도 주방장 눈치를 많이 볼 수밖에 없고 정량화된 레시피가 없어 일정한 맛을 내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동네 중국집의 주방장들은 짜장, 짬뽕, 탕수육은 물론이고 모든 요리를 다 할 줄 안다. 물론 맛의 깊이는 다르겠지만 주문이 들어오면 모두 소화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평소에는 본격 요리보다 짜장, 짬뽕, 탕수육만 하는데도 월급이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런 중국집은 흐름이 돌고 돈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내가 이 흐름을 좀 앞당길 수는 없을까 하고 생각했다. 난 중국집 주방장들이 본격 요리가 아닌 짬뽕, 짜장만 만들면서 매일 자기 능력의 50 내지 60%밖에 쓰지 않는 데에 주목했다. 자, 완자난스나 깐풍기나 양장피 같은 요리의 매출이 없다고 치면 이런 요리 기술에 특화된 주방장이 필요 없지 않을까? 일반 중국집에서는 짜장, 짬뽕을 만들어내는 일은 주방 보조가 더 많이 한다. 그래서 짜장, 짬뽕만 하는 식당을 생각했다. 그것도 짜장, 짬뽕 소스를 그때그때 간을 봐서 만드는 게 아니라 양념장처럼 한꺼번에 미리 만들어 놓고 사용할 수 있다면 볶는 것만 배우면 된다. 볶는 기술은 정말 사흘 만에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만든다고 해서 맛의 차이가 있을까? 정성이 덜 들어갔을까? 아니다. 대부분의 손님이 모를 만큼 맛의 차이가 없다. 이런 방식을 도입한 곳이 바로 홍콩 반점 0410이다. 홍콩 반점 0410의 짬뽕은 레시피를 규격화해서 재료의 양에 따라 이미 배합된 양념을 넣는 방식을 도입해 한결같은 맛을 낼 수 있게 했다. 그래서 누구나 3일 정도 볶는 방법을 배우는 것으로 제대로 된 짬뽕 맛을 낼 수 있다. 오랜 연구를 통해 과감하게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되고 이를 통해 인건비가 줄고 주방장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어져 스트레스까지 줄어들었다. 결국 편안한 마음으로 식당 운영을 할 수 있어 손님에게 좀 더 저렴한 비용의 짬뽕과 탕수육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어떤 맛을 내고 싶다는 결과를 목표로 하고 음식을 만들다 보면 어느 순간 내가 원하는 그 맛을 내는 경우가 있다. 그렇다면 이 맛이 얕은 맛일까? 그렇지 않다. 모든 손님을 100% 만족시킬 레시피를 만들기는
어렵다. 차라리 남은 여유는 재료를 더 좋은 걸 쓰거나 식당이 더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다른 데 쓰는 것이 훨씬 손님을 위한 길이라 생각한다. 앞에서 예로 들었던 홍콩 반점 0410의 짬뽕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한 그릇에 3,500원에 팔았다. 값이 싸다 보니 짬뽕에 들어간 재료가 수입산은 아닌지 제대로 된 재료를 넣은 것인지 의심하는 손님들이 꽤 있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홍콩 반점 0410의 짬뽕에는 국내산 돼지고기와 국내산 오징어만을 사용한다. 심지어 국내산 오징어 파동이 났을 때조차도 비싸서 구하기 힘든 국내산 오징어만을 넣었다. 그게 가능할 수 있었던 것은 레시피를 규격화하여 전문적인 주방장이 아니어도 짬뽕 맛을 낼 수 있게 했기 때문이었다. 그 덕에 인건비가 줄어들었고 대신 좋은 재료를 넣은 짬뽕을 손님들에게 꾸준히 선보일 수 있었던 것이었다. 소비층을 섬세하게 정하고 눈높이를 분석해라. 식당을 준비하는 데 있어 제일 중요한 경험을 했다면 그 다음은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다. 이때는 욕심을 버리는 게 필요하다. 식당을 만들면서 모든 소비층에게 만족을 주려고 하면 안 된다. 즉, 내 식당에 모든 사람이 찾기를 바라면 절대 안 된다는 뜻이다. 식당을 창업할 때는 소비층을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아침은 저렴한 가격으로 적게 먹고 싶은 사람, 음식을 빨리 먹고 나가고 싶은 사람, 국물에 밥이나 국수를 말아 먹고 싶은 사람 등 소비층을 세분화하는 것이다. 남자 손님, 여자 손님, 어른 손님, 아이 손님 같이 단순한 구분이 아니다.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소비자의 정확한 상황에 따른 요구를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 층을 찾아서 내가 할 프랜차이즈와 맞추고 내가 할 식당의 주 고객을 찾아야 한다. 그 다음 할 일은 내가 그 층의 고객이라면 뭘 원할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찾아다녀야 한다. 대박이 나고 있는 집은 이미 소비층이 광범위해졌기 때문에 분석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 다만 어떤 메뉴로 시작해서 대박이 났을까를 분석하는 것은 좋다. 내가 정한 소비층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 메뉴는 단일 메뉴 위주로 가는 대신 질리지 않아야 한다. 또 평수가 작으면 포장을 해서 갈 수 있는 메뉴를 만들어야 한다. 앉아서만 먹으면 절대 승부가 나지 않는다. 작은 평수의 국수집이 괜찮은 이유는 국수는 식사 시간이 짧아 회전율이 좋고 식사 시간이 아니더라도 찾아와 먹기 때문이다. 비빔밥 역시 식사 시간이 짧고 식사 시간이 아닌 경우 식당을 찾아와 먹는 경우는 적지만 포장이 가능해서 매출이 보완된다. 평수가 작아도 잘 되는 대표적인 예가 포장이 가능한 백다방과 역전우동 0410이다. 역전우동 0410은 식사 시간 외에도 먹는 메뉴라 회전율이 좋고 백다방은 저렴하지만 포장 매출도 많다. 평수가 작다면 이를 보완할 수 있는 것을 끊임없이 개발해내야 한다. 작은 평수면 인건비를 줄여야 하니까 혼자 할 수 있는 것, 포장할 수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여기에 더 생각해야 할 게 재고 관리이다. 이 말은 오늘 10개 나가고 내일은 100개가 나가도 괜찮은 메뉴여야 한다는 뜻이다. 오늘 준비했는데 모두 만들지 못해도 냉동실에 넣어두었다가 내일 바로 꺼내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선정해야 한다. 보통은 식당 창업을 할 때 맛만을 생각한다. 물론 맛은 중요하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바로 재고 관리이다. 그래야 처음 가게를 시작할 때 일어나는 심한 굴곡을 슬기롭게 넘겨 살아남을 수 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우리나라의 라이프 스타일도 변하고 있다. 예전 일본에 가서 가장 좋았던 경험이 혼자 앉아서 방해받지 않고 밥을 먹었던 일이다. 그때는 혼자 밥 먹을 일이 많기도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우리도 일본처럼 혼자 먹는 사람이 많을 거야 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웬만한 트렌드는 일본과 비슷하게 가기 때문이다. 내가 만든 프랜차이즈 가운데 카레왕이라는 게 있다. 일본의 유명 카레 식당 프랜차이즈가 들어온다는 얘기를 듣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식 카레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만든 프랜차이즈다. 이걸 만들면서 잘못한 것이 바로 내 생각이 들어간 것이다. 나는 카레를 매일 먹는 음식으로 생각했다. 분식점 메뉴에도 있을 정도로 익숙하고 자주 먹는 음식으로 생각하고 싸게 가격을 정한 것이다.
그런데 막상 문을 열고 보니 그제서야 이 카레가 우리나라에서는 기호식품이라는 걸 알았다. 카레는 한 달에 한 번 정도 먹는 음식이다. 이에 반해 우동은 면이라 간식처럼 먹을 수가 있다. 이런 것이 바로 소비자의 눈높이다. 그러므로 내가 팔려는 메뉴의 눈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내가 팔려는 메뉴의 인지도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트렌드를 잘 알아야 한다. 튀김 주먹밥이라는 아이디어로 창업을 준비한다는 분이 계셨다. 아이디어는 너무 좋지만 반대로 앞서 나간 것일 수도 있다. 나 같으면 그 전 단계부터 조심스럽게 갈 것이다. 즉, 튀김 주먹밥집이 아니라 튀김을 잘하는 집의 메뉴의 하나로 넣는 것이다. 처음부터 튀김 주먹밥을 밀면 의외로 소비층이 적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이한 메뉴는 일반적인 메뉴 옆에다 놓고 조금씩 밀어서 인지도를 높여야 한다. 음식을 만들거나 메뉴를 만들 때 절대로 이 정도는 다 알 거야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리고 프랜차이즈를 만들 때 내 주변 사람들이 먹는 수준이나 즐기는 수준에 맞춰서도 안 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나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음식의 눈높이를 맞추는 것은 쉽지 않다. 일단 나를 버리고 그 메뉴에 맞는 소비자 입장에서 봐야 한다.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때 절대 내 주관을 섞어 분석하면 안 된다. 나는 해외를 나가면 그 나라 시장에 가서 음식을 먹어본다. 그런 나를 보며 뭐라 하는 사람도 있다. 하지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대중들을 소비층으로 삼는데 내가 매일 클래식이 나오는 고급 레스토랑에서 밥을 먹는다면 어떨까? 어느 순간 맛의 눈높이를 잃어버리고 말 것이다. 시장 음식이나 대중들이 좋아하는 음식이 바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기도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대중들의 입맛에 대한 눈높이를 잃지 않기 위해 스스로 하는 노력이기도 하다. 예전에는 내가 좋아하는 게 바로 프랜차이즈가 될 정도로 자신이 있었다. 내 입맛에 맞는 것이라면 대중들도 좋아한다는 확신이 있었다. 배고픈 손님 입장에서 생각하기. 나는 프랜차이즈를 개발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한다. 그래서 사실 전문가가 된 지금이 프랜차이즈를 개발하기는 더 힘들다. 음식을 알다 보니 소비자 입장에서 불만을 찾기가 어려워져서이다. 제일 유리한 경우가 소비자의 식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음식을 먹으러 다니면서 절대 음식을 분석하면 안 된다. 그건 실패하는 지름길이다. 무조건 소비자의 눈높이여야 한다. 예를 들어 메뉴가 6개인 식당에 들어가면 손님 대부분은 첫 번째 메뉴를 고른다. 배고픈 상태에서 정말 손님 입장이 되어서 식당에 밥을 먹으러 가면 그 식당의 장점이 쉽게 머리에 들어온다. 나는 예전에 항상 밥을 사 먹으러 다녔다. 물론 지금은 어디를 가도 식당 주인들이 알아보기 때문에 쉽지 않다. 식당에 가면 그 가게의 장점 한두 개씩은 머리에 담아오곤 했다. 국물을 담았을 때 유난히 양이 많이 보이는 그릇이라든가 김치를 좀 더 먹음직스럽게 담는 노하우 같은 그 가게의 장점을 기억해 둔다. 간판을 저렇게 썼더니 내공 있어 보이네. 메뉴를 저렇게 했더니 괜찮아 보이네 하는 것들이다. 대부분의 사람은 이렇게 담아온 장점을 그대로 따라한다. 하지만 그렇게 따라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나는 절대 그러지 않는다. 담아온 내용을 바탕으로 내 것으로 다시 만든다. 식당에 가서 연구하는 자세로 음식을 먹으면 아무것도 느낄 수가 없다. 손님의 마음으로 똑같이 줄을 서서 기다리면서 소비자의 마음이나 심리를 제대로 이해해야 된다. 맛의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 나는 내가 운영하는 가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음식을 먹다가 이 맛이 괜찮다 싶으면 내 입맛에 맞춰 메뉴를 변형시켜보는 경향이 있다. 더 짭짤하게 한다거나 더 매콤하게 한다거나 해서 내 입맛에 맞춰지면 메뉴로 만들어 본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음식점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메뉴를 만들고 나서 음식의 간을 어디에 맞출까를 생각한다. 바로 음식의 간의 차이다. 예를 들어보자. 옛날에는 춘천 닭갈비를 100명이 먹으면 80명에게는 간이 맞고 20명에게는 짜거나 싱거웠다. 그 20명이 간에 대한 이야기를 주인에게 했을까? 아니다. 하지 않았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생활 수준이 높아지고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이렇게 건강을 생각하는 사람은 문화 수준이 높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 사회가 되어버렸다. 내가 먹은 음식의 간이 강하다거나 짜다거나 하는 불만을 제기하는 사람이 오히려 대단히 뭔가가 있고 음식을 가려먹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회가 되었다. 먹는 음식에 대해 불만을 얘기하는 게 그리 좋은 게 아니었던 사회에서 변한 것이다. 10년, 20년 전만 해도 식당에서 대놓고 음식 맛을 탓하는 분위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뭘 저렇게까지 하나 튀는 사람 취급을 받던 사회였다. 그러던 분위기가 최근 사회가 발달하면서 오히려 괜찮은 사람으로 보이기 시작했다. 더번코리아에서 대학 식당 단체 급식 시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것이 있다. 초기에는 기존에 있던 조리사나 영양사는 그대로 있게 하고 관리만 우리가 해보니 메뉴가 예전 그대로였다. 그러다 보니 손님이 늘지 않았다. 단체 급식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컴플레인이 들어오는 것이다. 단체로 짜다, 맵다 등의 불만이 들어오면 그야말로 찾는 손님 수가 확 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면 간이 약해지고 아무 말 없이 다 먹는 음식을 만들게 된다. 단체 급식을 만들 때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사람이 만족하는 음식, 즉 컴플레인이 없는 음식을 만들려고 하는 데 있다. 모든 사람이 컴플레인이 없는 음식은 맛있는 게 아니라 싱거운 음식이다. 밋밋한 음식은 컴플레인이 없다. 왜냐하면 식탁마다 소금도 있고 간장도 있으니 자기가 알아서 넣으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음식을 먹고 나가는 대부분의 사람은 맛있다, 맛없다, 만족한다 라는 말이 없다. 하지만 이 식단을 짠 사람들은 봐, 아무도 컴플레인을 안 하잖아 하는 것이다. 음식 만족도가 높다고 볼 수도 있지만 결국 음식 맛이 없다는 얘기와도 같다. 1000명이 먹으면 그 1000명이 모두 똑같은 맛을 느낄 수는 없다는 것이 내 이론이다. 그래서 식단을 과감하게 조정해서 시큼하게 해야 하는 음식은 시게, 매콤해야 하는 음식은 매콤하게, 달아야 하는 음식은 달게 간을 하게 했다. 조리사나 영양사는 불만이 나오니까 안 된다고 반대를 했지만 내 생각은 달랐기 때문에 그냥 밀어붙였다. 간을 맞추자마자 불만이 튀어나왔다. 그런데 재미있게도 손님 수는 막 늘어났다. 나는 음식은 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간을 맞출 때는 대중적인 입맛에 맞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중적인 입맛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가 중요하다. 사실 소수지만 맵거나 짜지 않고 싱거운 걸 좋아하는 사람 입맛에 맞추면 보통 일반적인 입맛을 가진 대다수의 사람들은 컴플레인을 하진 않는다. 그런데 대다수의 입맛에 맞추면 1% 정도의 사람은 너무 맵다, 너무 짜다와 같은 컴플레인을 강하게 한다. 즉, 대중적인 입맛을 기준으로 음식을 만들면 1% 정도의 소수 입맛을 가진 소비자의 컴플레인이 강해진다. 대다수의 입맛에 맞추면 컴플레인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대부분의 사람 입맛에 맞는다는 뜻이다. 그러니 컴플레인은 생기겠지만 대중적인 만족을 위해 보통의 입맛을 기준으로 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쪽을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음식의 간이 약해지는 이유 중 하나는 주인이 요리를 하지 않는 것도 있다. 더본코리아의 음식은 일단 내 입맛에 맞아야 한다. 그래서 소스를 바꾸는 건 큰일이 날 일이다. 난 내가 딱 대중적인 눈높이에 있는 입맛이라고 생각한다. 매운 음식은 맵고 시큼해야 하는 음식은 시고 달아야 하는 음식은 달아야 한다. 내가 하려는 식당이나 맛이 어떤 손님들을 대상으로 하는지를 봐야 하고 그 대상 대부분이 좋아하는 맛이어야 한다. 남녀노소 모두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겠다는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그러려면 심심하고 절대 컴플레인이 들어오지 않을 만한 음식을 만드는 것이 정답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손님은 절대 늘지 않는다. 제일 좋은 것은 내 입맛이 내가 타깃으로 하는 층의 입맛과 같은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철저히 분석해서 대중적인 입맛을 맞춰야 한다. 내가 만든 법칙 가운데 보자기 법칙이 있다. 보자기나 수건을 펴놓고 들어 올리면 평평하게 동시에 올릴 수 있을까? 절대 불가능하다. 보자기의 각 끝에 노인, 아이들, 남자, 여자 등이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들은 다 입맛이 다르다. 그런 입맛을 동시에 만족시켜 보자기를 한꺼번에 들어 올릴 수는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어디든지 탁 집어서 들어 올리면 결국 어느 순간이 지나서 보자기의 모든 부분이 따라 올라오게 되어 있다. 이게 바로 외식업의 원리이다. 네, 이상입니다. 골목식당, 만남의 광장 등 여러 프로그램을 통해서 요식업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사업 마인드에 대해서도 많은 영감을 주고 있는데요. 이 책은 백종원 대표의 식당 창업과 운영, 그리고 그 숨겨진 노하우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지만 요식업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백종원 대표가 성공할 수밖에 없는 노하우가 들어있는 책 백종원의 장사 이야기 소개해 드렸습니다. 지혜와 경험을 공유하는 손앵커의 더 책방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지금까지 손지혜였습니다.